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고초를 겪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인생은 단 한 번도 꽃이 피는 날이 없었어요. 걸어가는 길 내내 돌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죠. 그런 삶을 살아온 제게 이런 엄청난 일이 찾아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게 찾아온 말도 안 되는 행운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읍내에서도 제일 후미진 동네에서 세 식구가 조그마한 단칸방에 붙어 살았는데 지붕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집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방바닥이며 벽지며 온통 물이 새어서 곰팡이가 피었고 신문지를 벽에 덧대거나 깔고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누군가 가난함 속에서도 가족끼리는 단란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박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분이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내내 잔병치레를 달고 살았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날도 종종 있었는데 대체 없는 살림에 술은 또 어디서 구해 마시는 건지. 매일같이 밤 늦은 시간에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와서는 저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버지의 일과였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술만 먹으러 돌아다니기 바빴어요. 전 그런 아버지가 참 무서웠습니다. 너는 애비가 들어왔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도 안 하냐? 다녀오셨어요? 술 먹었으면 조용히 씻고 잠이나 자. 괜히 애한테 뭐라 하지 말고. 당신 술 먹고 언성 높일 때마다 애 벌벌 떠는 거 눈에 안 보여? 이게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한테 말대꾸야 말대꾸가. 날마다 이어지는 이 상황이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틈을 타서 저랑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근처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댁으로 피하곤 했어요. 할머니는 외할머니가 아닌 친할머니였지만 아버지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저와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항상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저와 어머니를 꼭 안아주셨고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아서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진짜 어른이자 유일하게 저와 어머니가 기댈 수 있는 구석은 오직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10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께서는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그때부터는 정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와도 어딘가 몸을 피할 곳이 없었기에 저희는 찾아오는 불행을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도시락 한 번 제대로 싸간 적이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아픈 몸으로 어머니가 조촐하게나마 도시락을 싸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만류했습니다. 어머니의 몸도 성치 않은데 도시락 같은 걸로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 못내 죄송하더라고요. 엄마가 도시락 싸줄게. 거절하지 말고 들고 가.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놀림이라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괜찮아. 나 원래 밥 잘 안 먹는 거 알잖아. 배도 많이 안 고프고. 그리고 그런 걸로 친구들 안 놀려. 친구들 중에서도 도시락 안 싸가지고 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괜찮은 척 했지만 하나부터 10까지 진실은 없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지 않다는 것도 친구들이 놀리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락 대신 가지고 있는 동전을 탈탈 긁어 모아서 빵을 하나 사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곤 했고 그래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땐 운동장으로 나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요. 차가운 물을 꿀꺽꿀꺽 삼킬 때마다 알 수 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라도 돈을 벌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지만 불행히도 저희 집 가장인 아버지는 돈을 벌어올 마음이 조금 더 없어 보였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 생활 자체를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시절에 어린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라도 가능한가 싶어 찾아가 보면 어린애가 무슨 이런 일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일하는데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요. 완전 힘든 일만 아니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다고요. 시켜주세요, 일. 야, 이거는 남자애들도 힘들다고 하루 이틀 하고 도망가고 그래. 신문 배달, 우유 배달이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거기 사는 사람들 눈치도 봐가면서 해야 하고 보통 일이 아니야. 여자애들은 못한다니까 그러네 정말. 그러면 하루 이틀 시켜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장님은 태어나서 저 같은 아이를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의 당돌한 진심은 사장님께 제대로 먹혀들었고 그렇게 새벽같이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계절 내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도는 일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자아이가 돈을 좀 벌어보겠답시고 돌아다니는 것이 기특했던 건지 감사하게도 사장님들은 제게 원래 받는 급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시곤 했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번 덕분에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 약을 타올 정도의 형편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문제도 함께 찾아왔어요. 야, 너 돈 있지? 아버지 밖에 나가서 술 좀 사 먹게. 가지고 있는 돈 좀 다 줘봐. 싫어. 내가 번 돈이잖아. 근데 내가 왜 아빠한테 돈을 줘? 절대 못 줘. 아니, 안 줘. 이게 어디서 애비한테 도끼 눈을 떠? 싸가지 없이. 야,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어? 이거 안 되겠다. 너 어른 쳐다보는 것부터 내가 제대로 교육시켜줄게. 누가 누굴 가르쳤다는 거야?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기 바빴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아빠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 달란 소리 하지 마. 앞으로도 계속 평생 절대로 돈 달라는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이렇게 되더니 아버지도 뭔가 절 상대하기 귀찮다고 여겼던 것인지 그날 이후로 제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예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기껏 들어와 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그래도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것이 저희 모녀에게는 평화였으니까요. 그렇게 17이 되던 해, 아버지는 완전히 집을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짐가방만 들고서 말없이 나가버리시더군요. 어머니와 저의 속을 잔뜩 썩여놓던 아버지가 집을 나가니 알터니가 쑥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생계는 이제 완벽히 제가 책임을 지게 됐기에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게 됐어요. 조금 아쉽긴 했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수다를 떨면서 웃어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싶은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쉬움보다는 어머니를 챙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학업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몸만 아프지 않았더라면 너 학교도 보내주고 교복도 맞춰주고 책도 사주고 먹고 싶은 것도 양껏 사줬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 우리 딸만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네. 아니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면 되려 내가 힘이 빠져. 난 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 인생이 즐거운 것보다 엄마를 챙기는 게 더 중요해. 엄마는 나한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전 청소년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 해본 것 같아요.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새벽에는 자전거를 타고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신문과 우유를 배달했고 때로는 이웃집에 살고 계시는 아저씨가 하시는 공장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장 일이 적성에 딱 들어맞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너무 어렵지도 않았고 흥미롭기도 해서 저는 어느 날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아무래도 제가 계속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건 어렵겠죠?
아르바이트 말고 완전 직원으로 해서요. 응? 그러니까 우리 공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지금? 네.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하니 아르바이트가 아니면 직원으로서 일하는 건 좀 힘들겠죠? 어려울 건 뭐 있어. 어차피 우리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얼추 알고 있을 테고 게다가 나이도 딱 어리고 한번 가르쳐 놓으면 찰떡같이 알아먹을 테니 우리로선 환영이지. 아저씨가 반장한테 한번 물어보마. 아마 오려고 하는 사람을 마다하지는 않을 거다. 다행히 아저씨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저는 공장에 완전히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딸뻘에서 많게는 손녀뻘 나이가 되는 제가 공장에 직원으로 들어오자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이모들과 삼촌들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공장의 텃세나 그런 것 하나 없이 업무도 잘 가르쳐 주셨고 가족처럼 많이 챙겨주셨죠. 공장에서 일을 하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고 저는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차곡차곡 저축을 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이 오면 보일러 배관이 얼어붙어 버리는 그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 3년쯤 열심히 일했을 때 저와 어머니는 비로소 단칸방을 벗어나서 조금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룸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대는 일을 하는 것과 어머니를 돌보는 것뿐이었어요. 17에 집을 나가버린 아버지는 그 이후 다시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보이지 않았고 말이죠.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 살아는 있는 건지 그 누구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그게 마음 편했습니다. 아버지는 없는 것만도 못한 사람이기도 했고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저와 어머니는 조금 숨을 돌리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30대에 접어들었을 무렵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선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실 저는 살면서 누군가를 좋아한다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절절하게 마음이 타오르는 사랑 같은 건 제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거든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것,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제 인생의 첫 번째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제게 큰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가끔 쉬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제게 선자리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얘 선이야, 내가 아주 좋은 총각 한 명을 알고 있는데 소개 한번 받아볼래? 그래 얘. 나는 네 나이만 됐으면 온 동네 남자들을 다 꼬시고 다녔을 것 같은데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아? 한번 소개라도 좀 받아봐. 혹시 알아?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날지. 아니에요 이모. 제 형편의 소개는 무슨. 남자들도 이런 여자는 딱 싫어할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선자리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돌려 거절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평소에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이모가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아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이 아직까지 장가를 못 들었다며 성격이 너무 순해서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저와 맺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해본다며 저더러 선을 한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라면 늘 그렇듯 거절을 했겠지만 그날은 뭔가에 씌인 건지 홀린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소개를 받아도 되는 건지 겁이 나기도 했어요. 전 남자랑 1시간 이상 앉아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도 했고 은연중에 그늘을 쉽게 보이는 사람이라 불편해지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절 챙기느라 그리고 어머니를 챙기느라 저의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하기도 했고 또 저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어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대화나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결국 이모에게 소개를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남편은 정말 수더분한 사람이었어요. 이모가 말한 대로 정말이지 순박한 사람이었죠.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무슨 말을 하다가도 절 보고는 얼굴이 빨개지는 게 너무 순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말까지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말 더듬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그만 실례를 범했네요.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가 조금 긴장이 되어서요. 제가 이렇게 여자분을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처음이라. 처음이요? 그동안 선자리 많이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혀요. 선희 씨가 처음인걸요. 그동안 선 한번 보지 않겠냐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까지 챙기느라 누구를 만날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간단히 대화를 나눠보니 남편은 저와 살아온 환경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사는 것과 가정사가 불우한 것까지 비슷해서 묘하게 동질감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나이가 무려 저와 띠동갑이라는 게 마음에 조금 걸리긴 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 자체가 참 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사람 자체가 나쁘게 느껴지지는 않았기에 저는 남편을 조금 더 알아가 보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도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니 드디어 짝을 만나는 거냐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2번 정도 더 만나본 다음 태어나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장장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첫 상대였기도 했고 또 결혼을 앞둔 나이다 보니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가하게 되더라고요.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게 여차하면 완전히 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해 두 해 흘러갈수록 남편과 더욱더 깊이 신뢰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키워나갔어요. 그렇게 제가 35살이 되던 해 남편은 제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건네며 결혼을 하자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남편을 처음 본 순간 두말할 것 없이 저희의 결혼을 찬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 선이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만 너무 많이 겪고 자라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선이 울지 않게만 해주면 돼요. 약속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장모님. 선이뿐 아니라 장모님께도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사위가 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절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나이가 많다 보니 이제 와서 장가는 들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고 또 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며느리를 보고 눈을 감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다면서 무척 행복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나이가 좀 있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치르는 대신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혼인신고는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해라. 원래 나이 든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해야지 더 잘 산다고 하더라. 네, 어머님. 어차피 쭉 같이 살 거니까 혼인신고는 언제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너희 집은 어디로 이사할지 정했냐? 아니요. 안 그래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비싸지 않고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여자들은 친정보다는 시가에 가깝게 터를 잡고 사는 게 좋아. 마침 우리 집에서부터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매물이 나와 있다고 들었거든. 내가 잘 아는 부동산 소개시켜 줄 테니 한번 알아봐. 괜찮으면 바로 계약하는 것도 좋고. 전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저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사셨고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말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보다 집 위치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 사이에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저와 어머니는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남편과 어머님은 어딘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니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여보, 기쁘지 않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데 어머님도 손주가 생긴 건데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 기쁘지. 기쁘긴 한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 마음에 좀 걸려서 그런다. 네? 아기를 가지는 것에 때라는 게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그래도 이왕 들어선 생명이니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넌 이제부터 내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내 말이 곧 법이다 하고 군말 없이 따르기만 하면 돼. 맞아. 우리 어머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막 생기고 그런다니까. 당신한테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머니 말 잘 들어. 알겠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물어봐도 남편과 어머님 둘 다 입을 꾹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린 그날부터 시작해서 어머님은 정체 모를 약을 제게 가져다 주셨어요. 어머님 말로는 순산을 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참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냄새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한약 같은 느낌이었는데 한약과는 묘하게 다른 것 같았어요. 어른이 주는 거니 군말 없이 마시긴 했지만 먹을 때마다 속이 울렁거려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그냥 다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님의 눈빛이 곧바로 변하더니 제게 바로 손을 올리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감히 그걸 먹고 토해? 너 이게 얼마짜리 약인 줄이나 알아? 우리 도사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약인데 어떻게 이걸 먹고 토를 할 수가 있어? 네? 도사님이 내려주신 약이라고요? 그게 무슨... 도사님께서 이걸 먹어야 이 집안을 일으킬 장손을 낳게 된다고 했단 말이야. 아휴, 네가 토해버리는 바람에 약효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간에 비위가 안 좋아도 몸에 좋은 약이다 하고 억지로 삼켜야지. 그걸 왜 토를 하고 난리야?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어머님의 말.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계기로 알게 됐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을요. 정상적인 종교나 믿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이비 무속신앙에 심취해 계셨던 것입니다. 아이도 본인이 받아온 날에 무조건 낳아야 하며 절대로 제왕절개를 해서는 안 되며 아이의 이름도 본인이 지을 것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품고 있는 입장이고 아이의 어머니는 저인데 어머니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지 말라고 하시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 역시도 종교와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에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낳던 간에 그건 제가 결정해야 할 일 같아요. 그리고 아이 이름도 제가 알아서 지을 거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제가 결정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여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데요. 내가 늘 결혼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지? 내 말을 곧 법으로 여기고 살라고. 너 지금 감히 이 시애미한테 말 대답하는 거냐? 네가 이렇게 나오면 하늘이 노해서 너한테 천벌을 내릴 거야. 그날 저는 어머님으로 인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 동안 남편은 뭘 했냐고요? 말 그대로 손을 놓고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세상 제 편을 들어줄 것 같던 이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어머님의 편에 서서 제가 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연애를 하는 5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티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철저히 숨겨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어머님이 이상한 신앙을 믿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2대1, 쪽수로 밀어붙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꼬리를 내리고 기가 죽을 법도 했지만 저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되려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그래도 이 와중에 뱃속의 아들은 무탈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오랜 폐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사실 아이를 가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건강이 안 좋아지시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결국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편히 보내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건 저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두어 달 되는 시간 동안
저는 한참을 우울하게 지냈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억지로 밥을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건지 저는 조산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아이가 태어날 시기가 아닌데 극심한 복통이 나타나게 됐고, 마침 집에 남편이 있었기에 119를 타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거 긴급 수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산모도 뱃속 아이도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 준비를. 네? 아니요. 잠시만요. 수술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만류했고, 곧이어 남편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어머님도 참았다가 정해진 날에 아이를 낳으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하셨어요. 도사님께서 꼭 그날에 낳아야 아기의 운명이 탄탄대로로 풀린다고 했다나요? 그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헛소리였습니다.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을 불러 바로 수술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출산을 결정한 것이었죠. 결국 평균보다 작고 일찍 태어난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갔고, 어머님과 남편은 절 원망했어요. 네가 쓸데없는 똥꼬집을 부리는 바람에 애가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 옛날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려고 해도 잘만 참고 낳았다. 그거 한 달 정도 참고 낳는 건 뭐 그렇게 힘들다고. 당신 고집도 진짜 보통 고집이 아니다. 어머니 말 좀 듣지 뭐하러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거야. 이해가 안 가. 저는 두 인간이 떠들어대던 말던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인큐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아이의 걱정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죠. 아이를 품에 안고 퇴원을 하는 그날까지도 어머님은 제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말이죠. 아이를 낳고 나서도 끊이지 않던 지독한 간섭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전 결국 아이가 6개월이 됐을 무렵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의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제 머리를 잡고서 비웃듯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혼? 그래 좋아. 갈라서자. 근데 나가려거든 애는 두고 나가. 그리고 쉽게 헤어지지는 못할 거야. 결국 법정에 서야 할걸? 법정에 서야 한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보니 남편이 저 몰래 혼인신고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의 신분증을 제 지갑에서 몰래 빼서 동사무소로 가 본인 혼자 신고를 한 것이었죠. 어쩐지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이 지나도 혼인신고를 하잔 말을 하지 않아서 어딘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아들은 제가 데리고 올 거라고 못을 단단히 박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야기를 꺼낸 그 다음 날부터 어머님은 끊임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절 지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없이 구박을 하고 귀를 잡아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폭언을 하시기도 했죠. 심지어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모욕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돌아가신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계속 그러시면 저도 못 참아요. 못 참아? 못 참아? 아니 이까짓 게 못 참으면 어떡할 건데?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끊임없는 폭언과 거친 행동, 달라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는 횡포에 저는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완벽한 한계에 다다랐죠. 무너져 내린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이 떨렸어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야 할까 수도 없이 생각했지만 저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아이한테 잘해주면서 챙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아이가 지금의 저와 함께한다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귀에 속삭였어요. 꼭 엄마가 데리러 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찾으러 오겠다고.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저는 그날 밤 기본적인 짐만 싸서 남편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밤 막차를 타고 달리고 또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동네였어요.
제가 평생 발도 못 들여보던 동네. 대로변에 반짝거리며 커져 있는 가로등들도, 쥐 죽은 듯 조용한 골목도 제게는 너무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어렴풋이 이 동네에 대해서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와본 건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통해 얘기를 들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아무튼 어머니에게 익숙한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늦은 밤, 그곳에 도착을 한 저는 어딘지도 모른 채 한참을 돌아다니다 너무 고단한 나머지 눈앞에 보이는 벤치에 누웠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쉬기 위해 눈을 감았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절 흔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굉장히 단아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중년의 여자분이었어요. 아가씨, 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요. 길을 잃어버렸다고요? 행색을 보니 길 잃은 사람 같지는 않고 집을 나온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어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제가 살아온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까지 하나하나 모두 그분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두고서 비겁하게 혼자 도망쳤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 그분은 조용히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 이내 절 바라보며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이 있어요? 마침 우리 집 상주 가정부가 이번 달에 그만두게 돼서 새롭게 직원을 구하는 중이었거든. 저를요? 저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고 뭐고 자시고 그냥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거지. 나의 일해봬도 꽤 잘 살아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집안일 해줄 사람 구한 거니 좋고 새댁은 갈 곳 얻은 거니 좋고 안 그래요?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이는 그분의 제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의 집에서 숙식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주 가정부 일을 하게 됐어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아들을 찾으러 가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였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정말이지 궁궐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궁궐 같은 집에 으리으리한 방, 간단한 요리와 집안일을 하는데도 한 달에 300 가까이 되는 월급. 공장에서 엄청 힘들게 일을 해도 이 정도 급여는 받기가 힘들었는데 참 신기하다 싶었어요. 게다가 사모님께서 부담 없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잘 해주시는 만큼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죠. 그렇게 그분의 집에서 일을 한 지 딱 3개월이 되었을 무렵 사모님께서 제게 부탁 하나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친정엄마 기일이에요. 제사 준비를 할 거니 음식 제대로 준비해둬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건 음식을 사서 올리곤 하던데 이렇게 부잣집에서도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구나 싶어 조금 신기했어요. 재벌에 대한 선입견이 살짝 깨지는 순간이었죠. 아무튼 저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다음 열심히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녁 즈음에 상을 모두 차린 뒤 방에 계시는 사모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사모님이 방 안에서 들고 나온 영정사진을 보고 그대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사모님, 지금 그 영정사진... 뭐해요? 얼른 친정엄마한테 절 올리지 않고. 사모님이 들고 나온 영정사진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돌아가신 저희 친정어머니였어요.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 오늘이 저희 어머니의 첫 번째 기일이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첫 번째 기일날마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왜 나온 것인지 조금도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진을 보며 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사모님과 어머니의 사진을 번갈아 바라보고만 있다가 얼떨결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사모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사모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엄마의 영정사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것이며 오늘이 저희 엄마 기일인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엄마 딸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저희 엄마랑 어떤 관계셨어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가 보네요. 그럴 만도 하겠지만 급할 것 없으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물어봐요. 전부 다 이야기해 줄 테니. 사모님은 은은한 미소를 띠시며 천천히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와 사모님이 처음 만난 시기는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였다고 했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성격이 거칠었던 아버지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저와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 했다고 했어요. 약하고 만만하니 본인의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했던 거였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저를 안고 도망을 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날도 다를 바 없는 하루였대요. 대신 그날은 너무 급해서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고 나오지 못해 저를 안고 맨발로 거친 흙바닥을 마구 달리셨대요. 누가 쫓아올세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그 덕에 흙바닥에 발이 다 까지고 발가락과 발바닥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기를 안고 지친 표정으로 걸어가던 어머니를 사모님께서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신 거였어요. 사모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딱히 부유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때 마침 지인의 집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렀다가 어머니와 어린 저를 보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누가 봐도 참 이상한 광경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고 갓난아이는 품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또 신발 하나 없이 민둥한 발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여러모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다가갔죠.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러셨구나. 저희 어머니랑 절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것이었네요. 몰랐어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챙겨주는 게 혹시라도 오지랖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두고두고 평생 후회를 할 것 같아서 말을 걸었던 거였어요. 사모님은 그때 어머니의 모든 이야기를 앉아서 잠자코 들어주셨고 나중에는 손까지 꼭 잡고 말을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니 말을 듣는 사모님의 마음은 태풍에 맥없이 쓰러진 축대 마냥 무너져 내렸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돈들을 모두 털어주고서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해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그때 꼭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울면서 알겠다고 대답했고 정말 그날 이후부터 두 분은 꾸준히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됐다고 해요. 딱히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말동무가 필요한 날, 비가 오는 날,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 날, 사소한 순간에 서로가 곁에 있었던 거였죠. 나는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워낙에 말주변도 없는 편인데다가 사람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벽을 좀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과 우정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저랑 참 이야기가 잘 통하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즐겁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어머니가 한 번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셔서 몰랐어요. 또 너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저한테도 없어서 사모님을 뵙자마자 떠올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누구나 희미한 법인거려. 그때 새댁 나이는 기껏해야 3개월 정도였나 그렇게 보였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신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전화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부잣집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서 연락이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꾸준히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싶었는데 남편 둘 사람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본인은 있는 집 자식인데 평범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본인 이미지와 격도 떨어지게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늘 하던 봉사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고 부잣집 사람들이랑만 교류를 하게 됐죠.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지만 사모님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부자들의 세계는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자신과 말이 잘 통했던, 자신이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했죠.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사람을 시켜 어머니와 저의 안부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은색 책모자를 쓰고 말이죠. 저는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장례식장에 눈에 띄게 고급스러운 복장을 하고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저런 지인이 있으셨나 했는데 그분이 바로 사모님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이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전부 다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날 새벽에 유독 잠이 안 오기도 하고 마침 동이 트고 있는 게 보여서 산책도 할 겸 나간 건데 벤치에서 몸을 한껏 웅크려 자고 있는 아가씨를 보게 된 거였어요. 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이 시간에 벤치에서 잠을 자나 싶어 다가갔는데 아가씨인 거예요. 장례식에서 얼굴을 봤으니 누군지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고요. 사모님은 절 알아보시고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셨던 것이었고 저의 사정을 들은 뒤 무슨 수를 써서든 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 상주 가정부로 절 고용하신 거였죠. 세상에 인연도 이런 인연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원래는 그냥 모른 척을 하고 돈이나 몇 푼 쥐어주고 보낼까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본인이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것 같아 손을 내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것과도 같았기에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사모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시며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나는 사는 게 참 재미없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자 하나 잘 만나 시집 잘 가고 신세 피고 내 아래에 사람들을 두고 일을 하면서 사모님이라는 호칭으로 사는 거 누가 보면 참 배부른 고민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활이 참 싫었어요.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이 날 그렇게 봐주지 않으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런 무미건조한 삶에 유일한 재미와 행복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새댁의 엄마예요. 대화가 참 잘 통했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말 한마디를 하는 데에도 오랜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이 많이 갔어요. 맞아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자식인 저한테도요. 나는 새댁 엄마한테 참 받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받은 거 아직 돌려주지도 못해서 나중에 저승 가서 갚아야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이제 딸인 새댁을 만나게 됐으니 새댁한테 그 은혜를 모두 갚으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이 첫 번째 기일, 맞죠? 네. 제가 그동안 일이 많아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이 어머니 기일이더라고요. 첫 기일인 만큼 제사상은 나랑 딸내미가 직접 만들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남편 제사상도 첫 해에는 제가 직접 하고 지금은 절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참 기묘한 인연이네요. 어쩌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 같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잃어버린 지난 인연이 제게 이렇게 운명처럼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사모님은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절 옆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고 더불어 아이도 제가 직접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사모님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이혼 소송을 위해 본인이 알고 계신 변호사들 중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분을 제게 바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태어나 이런 경험은 처음 하는 것이었기에 조금 긴장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변호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모님께 얼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많이 아리네요. 감사해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들만 제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손에 아들을 맡길 순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양육권 뺏기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는 계속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았는데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지금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도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하고 궁금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허구한 날 집 밖에서 계속 쌀과 소금을 맡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또 도사나 무당이라는 인간에게 이상한 소리를 주워 듣고서 헛짓거리를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빠르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과 여러 차례 서류를 검토하고 그동안 당한 폭언들과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어떻게든 그 인간들이 헛소리를 할 수 없도록 말이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놈의 시어머니와 남편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말, 그리고 항상 아이를 두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기 바빴다는 말, 그걸 귀로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올 지경이었죠. 저 사람들은 지금 신성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태까지 아내분께서 당해온 걸 모아놓은 증거입니다. 한번 보고 판단해 주시죠. 이봐 변호사 아가씨.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 변호사 아가씨 아니고 그냥 변호사입니다. 빨리 확인해 보시고 남편 측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허위 증언을 하는 건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더 볼 것도 없었어요. 사모님이 사람을 시켜서 촬영해온 영상들, 아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장면과 여태 제 몸에 남아있는 흔적들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보여주니 헛소리를 잔뜩 짓거리던 어머님과 남편은 이내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건 법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봐도 상대 측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게 맞았어요. 무속신앙에 심취하여 사람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학습 능력, 인지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에게까지 신앙을 접목시켜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법정을 나섰어요. 얼마 만에 안아보는 아들인지 이전보다 살이 조금은 빠진 것 같은 모습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아이인데 이런 힘든 시간을 겪게 만든 것 같아 아이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제게 달려와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발 다른 건 다 줄 수 있으니 양육권만이라도 본인들에게 넘겨줄 수 없겠느냐고 아주 온갖 진부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제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역겨울 지경이었어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양육권을 넘겨줄 수 있겠어요. 제가 그들을 어이없게 바라보는 그 순간 사모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그 인간들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그렇게 뻔뻔한 말을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아주 잘들 하시는군요.
우리 선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를 이을 아들이잖아요. 손녀면 몰라도 손자라면 응당 아빠가 키워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얼마든지 보게 해줄 테니까 딱 하나 양육권만 주면. 꽃처럼 예쁜 아이를 데려다가 피 말릴 대로 다 말리고 괴롭혀 놓고서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라 양육권을 달라는 소리라니. 참네. 살면서 온갖 인간군상을 다 만났지만 당신네처럼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이번엔 다른 죄를 입혀서 형사고소를 할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뭘 했는데요? 내가 신고를 못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난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뭐 어디 한번 해볼까요? 사모님의 말에 그 인간들은 잔뜩 쫄아버린 건지 순식간에 줄행랑을 치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참 웃기지도 않았어요.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모님 덕분에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한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모님 댁에서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일이 마무리되었는데도 왜 사모님 댁에서 나가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사모님은 이 일을 기점으로 절 수양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들과 둘이 함께 살아갈 절 위해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모님을 어머니가 이승에 남기고 간 유일한 선물이라 생각하며 친어머니 대하듯 편하게 대하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두컴컴한 긴 터널을 걸어가던 제게 이런 빛이 찾아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전 이게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약 물고 아들이랑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저의 사연을 다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아들의 인생에 많은 응원과 축복을 날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